해주고 계십니다. 어, 저희 도서관에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테니 5주 동안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진입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인연이 돼서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기회가 저한테는 참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과학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릴 텐데,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생각을 제가 다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질문은 편하게 강의 중간이라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강의를 조금 일찍 끝내서 질의응답 또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과학하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사이언스. 그래서 특별히 무슨 뭐 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1인으로 그냥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제가 강연도 하고 강연 자료라든가 또 일반인들이 보면은 좋을 만한 과학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homoScience.kr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homoscience.kr@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밤하늘은 항상 신비롭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감흥을 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밤하늘을 참 좋아하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빛의 공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밤하늘을 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또 멋진 사진들은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대신 이렇게 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밤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삶을 떠나서 우리 현실을 떠나서 과연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나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이러한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만든 말이기도 하지만은 Doing science is becoming universal 해서 과학을 하는 것은 그 보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되는 것이다. 제가 그냥 만들어서 저 혼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또 자기의 관점 또 여건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든가 감정이 치우치기도 하는데 과학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보편적인 좀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는 자연 원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세상을 둘러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이 있게 됐을까요? 자, 코로나 시대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참 멋진 곳으로 여행 가서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도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날이 곧 오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백신도 과학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주관이라든가 편견을 넘어서 우리가 과학에 의지해서 인간이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해왔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현명하게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밤이 돼도 또 찬란하죠. 이렇게 찬란한 밤하늘.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고 육지에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고요. 그 나비, 곤충 종류 상당히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생물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세상,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됐을까? 설명하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신비롭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이제 어려운 일일 텐데 인간은 상당 부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화려하고 또 뭐 추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길을 떠나게 될 겁니다. 자, 조금씩 천천히 떠나보기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주는 광활하고 또 지구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자연의 일부가 아니고 전체, 자연, 우주, 세상, 하다못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법과 문명, 문화, 이런 것들, 도대체 이런 것들을 낳게 한 처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빅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 역사 중에서도 아주 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거대 역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빅 히스토리를. 클 것자에다 클 때자, 크다라는 것을 두 번 써서 아주 가장 커다란 이야기죠. 전체 우주에 대한 이야기니까 공간적으로도 가장 커다란 이야기고요. 우주의 전체 역사니까 시간적으로도 가장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빅 히스토리. 자,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는 물론 아니고요. 당연히 그냥 뭐 138억 년 전이다. 아니 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어떻게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엄밀한 관찰과 실험과 또 이론적인 그 엄밀성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결합되고 서로 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온 이제 시간이죠. 그러한 결과에 따르면 138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자, 진공에서 무엇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라도 있는 거죠. 공간만 있고 물질은 없는 그것이 진공인데 진공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도 없었습니다. 공간만 없는 게 아니고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것이 우주의 시작이고요. 우주가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우주의 시계가 똑딱똑딱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이제 시간도 탄생한 거죠. 우주가 탄생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같이 탄생한 거죠. 바꿔 말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탄생한 때를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간도 시작이었으니까 이제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경지를 넘어서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과학의 언어로도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물론 우리가 우주가 시작된 순간을 만약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때 가시광선 같은 것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빛은 우주가 시작되고 조금 더 있다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 첫 시기 좀 복잡하죠? 플랑크 시기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첫 시기. 이름을 붙였어요. 플랑크 시기라고. 그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죠. 양자의 개념을 세상에 처음으로 던진 사람. 19세기가 저물어가는 1900년 크리스마스 그때쯤, 크리스마스 시기쯤, 한 12월 15일 정도 이때쯤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화두, 양자라는 개념을 던진 그 독일의 물리학자 이름을 써서 플랑크 시기라고 합니다. 우주의 첫 시기를. 자, 우리가 이제 나우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우주가 시작된 지 이제 138억 년인데 그걸 이제 초로 환산을 하면은 10의 17승 초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를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힘이고요.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 힘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뭐 마찰력도 있고 저항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힘을 단계 더 기본적인 것까지 우리가 밟아 내려가면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 그리고 전자기력 이 두 가지는 이제 거시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작은 세계 원자핵보다도 더 작은 원자핵 정도나 돼야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원자보다도 10만 배나 더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어, 그런 힘이 이제 강한 힘이 있고요. 또 미시적인 힘 다른 하나는 약한 힘이라고 있습니다. 외우기는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가장 기본적인 힘, fundamental force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가지지만은 우주가 태어났을 때는 이러한 네 가지 힘들이 사실은 하나의 원시 힘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입자 물리학자는 또는 우주론 연구하는 학자들은 꽤 설득력 있는 근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일까요? 10의 마이너스 43승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죠.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초로 계산해도 10의 17승초뿐이 안 되는데 이 10의 17승초를 뭐 거의 2번 이상, 3번 가까이 지난 거를 1초에 해당되는 식으로다가 그 정도로 긴 시간을 이제 나누는 거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입니다. 요 시기, 첫 시기, 아주 짧은 시간. 하나의 원시적인 힘이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관장하는,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인간의 이론은 거기까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플랑크 시기를 지나고 우주에는 그 이제 우주가 처음에 생겨나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된 과정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이 생겨났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생겨났고, 또 저 멀리 있는 별이 생겨났고, 다양한 원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첫 여정으로 우리가 플랑크 시기는 잘 모르는 시기지만은 조금 지나서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137억 7천만 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 데이터로 좀 수정을 하면은 138억 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였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그 강의 자료 띄워놓고 계신가요? 저희는 공유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한다는 게, 공유한다는 걸 깜빡했군요. 예, 예, 예. 제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공유를 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슬라이드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작했고요. 짤막하게 코멘트하고 자, 세상 화려하고요. 아직 뭐 제가 큰 PPT가 실수했군요. 아직 PPT가 안 띄워져 있어. 바탕화면만 보여요. 그래요? 네. 어, 제가 테스트를 충분히 못했나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보여요. 아유, 그 처음 만나는 이미지에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세상, 멋진 세상, 이런 세상들, 또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어, 자, 채팅을 해주셨는데, 아, 예, 제가 슬라이드만 보다 보니까 채팅도 아이고 예 이게 지금은 창피하지만 나중엔 추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너무나도 이제 화려하고 다양하고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인간의 언어로 관념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세상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시간과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것이 우주의 탄생이라고 과학자들은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했고요. 우주의 끝이 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다? 그러면 그 바깥은 뭐지? 또는 우주가 뭐 언제 시작됐다.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 그럼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아니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근데 우주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는 뭐지? 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이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주가 시작하기 전이라는 시간 개념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아주 작은 점에서 아주 뜨겁게 폭발하듯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커다랗게 빵 터지듯이 했다는 거죠. 빅뱅 우주론. 그래서 이제 우주론이라고 하면은
우주의 시작에서부터 우주가 어떻게 진화를 해서 현재와 같이 되었는가, 우주가.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우주론이라고 하거든요. 코스몰로지. 빅뱅 우주론은 빅뱅으로 우주가 이렇게 시작해서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표준적인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기 플랑크 시기, 네. 그리고 이 네 가지 우리가 거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중력과 전자기력 외에 가장 기본적인 힘은 강한 힘과 약한 힘이 있습니다. 강력, 약력 또는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138억 년을 시간으로 초로 한 사람은 한 10의 17승 초분이 안 되고요. 그 플랑크 시기는 0초부터 시작해서 아주 짧은 순간까지의 를 우리가 이제 플랑크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아마도 시간과 공간도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플랑크라고 하는 양자의 개념,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그런 독일의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이 시기를 우리가 플랑크 시기라고 부르죠. 온도도 이렇게 10에 32승 K면은 이제 32가 뭐 크게 안 보이니까 이게 뭐 그래 그냥 큰가 보다 정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꽤 큰 값이죠. 자,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갑자기 우주가 뭐 원자만 했던 우주가 아주 짧은 시간에 뭐 100만 분의 1초도 안 되고 1조 분의 1초도 안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의 태양계 정도 빛의 속력으로 1년이나 가야 돼. 그런 정도의 크기로 갑자기 이렇게 팽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이 직후에 급팽창을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이제 급팽창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은하도 구성하고 뭐 태양계도 구성하고 테니스 공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원자라든가 원자핵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본 입자들, 빛도 기본 입자의 하나죠. 급팽창이 끝나고 나서 그런 입자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자, 뭐 기호로 쓰면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뭐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부터 시작해서 탈레스에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었는데 그 여정이 현대과학에서는 도달했다라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 있는 더 이상 더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기본 입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빛이고요. 감마라고 표시한 것들이 여기 이제 최근에 발견해서 몇 년 전에 발견해서 노벨상을 안겨줬던 이제 힉스라는 입자도 있고요. 쿼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자도 있고요. 자, 우리 기본 입자를 갖다 이제 좀 이렇게 박스로다가 이렇게 좀 더 보면은 여기 6종류의 쿼크가 있고요. 또 6종류의 이제 가벼운 입자들이 있고 요 4종류의 그 이제 힘과 관련된 그런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힉스 입자는 이러한 기본 입자들에게 이제 질량을 주는 역할을 하죠.
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물리 쪽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구만이 아니고 온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의 만물의 근원, 만물의 궁극이라고 하는 기본 입자들의 그 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이것들이 그냥 일부의 주장이 아니고 그 엘레멘터리 파티클, 이제 기본 입자, 과학에서는 표준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탠다드하게. 자, 자연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급팽창 이후에. 그리고 자연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 우주가 어떻게 변할까요? 기본 입자만 있어서는 뭐 이렇게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죠. 이 다음부터 우주에는 결합이 일어나서 다양한 물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가속기라든가 또는 우주에서 들어오는 그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입자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거는 물론 이제 원자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들이죠. 원자핵 정도 크기. 아주 작은 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입자 동물원, 파티클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친숙한 것은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죠. 그래서 그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 업쿼크와 다운쿼크 두 종류로 이제 만들어진 그 복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 기본 입자가 나타났고 조리법도 나타났습니다. 힘. 우리가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우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요리가 이런 양성자랑 중성자와 같은 그런 입자들. 1초가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우주적인 요리가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몇 분 정도 됐을 때, 우주가 시작하고 나서 몇 분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이기 때문에 이미 나타났죠, 여기서. 근데 이제 수소 원자핵 말고, 뭐 헬륨이라든가 리튬 약간 이렇게 가벼운 원소가 몇 분 정도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성자만 있었다가 그 원자 종류가 하나뿐이 없었죠. 원자핵에 아직 원자까지는 안 됐지만 원자핵 이제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 만나서 이렇게 몇 가지 가벼운 원소들이 이렇게 우주에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원소들이 별로 나타나진 않았죠. 이렇게 약간 나타났죠. 아주 가벼운 것들만. 어쨌든 새로운 요리인 거죠. 우리가 원소의 종류가 좀 늘어났으니까요. 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아시지 않아도 흐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옛날 이야기거든요, 진짜로. 그냥 이야기로서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뭐 이걸 우리가 몰라도 어쨌든 잘 살 수 있고 하지만은 알면은 조금 더 세상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정도지
지식에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흐름을 좀 쫓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분 정도가 아니고 뭐 만년 단위로 한 38만 년 정도가 흘렀을 때 비로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돼서 양전하인 원자핵과 음전하인 전자가 결합돼서 원자라고 하는 중성인 그런 이제 입자, 복합 입자가 탄생을 했죠. 꽤 많이 흘렀죠. 38만 년. 이것이 이제 우주에서 일어난 이제 세 번째 결합, 세 번째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주가 꽤 많이 식었습니다. 뭐 이건 절대 온도인데요. K라는 것은 뭐 온도가 높을 때는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랑 거의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뭐 4000도씨 뭐 이렇게 해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식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자가 탄생하면서 우주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자가 탄생하기 전에는 빛이 그 원자핵과 양전하를 갖고 있는 원자핵과 음전하를 갖고 있는 전자 사이를 좌충우돌 충돌해 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보였어요. 뿌였어요. 이렇게 제대로 직진을 해야지 우리가 좀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빛도 울퉁불퉁한 그런 뭐 표면을 지나면 좀 뿌옇게 상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우주가 뿌옇다가 이게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돼서 중성인 원자가 탄생하면서 빛이 자유롭게 풀려나서 직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그래서 빛이 이제 해방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때 풀려나온 빛을 우리가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죠. 일단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식어가고 있죠. 자, 우주가 38만 년이 지났을 때 붉은 빛을 띄었다가 팽창하면서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두워지죠. 우리가 이제 빛을 내는 거는 어느 정도 온도가 되죠. 태양도 빛을 내는 거는 표면 온도가 뭐 한 6,0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저렇게 온도를 내는데 우리가 온도가 높지 않은 거는 이제 빛을 내지 않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주가 점점 식어가면서 1억 년 이상 암흑 시대를 겪게 됩니다. 온 우주가 다 깜깜한 것이죠. 근데 보이진 않지만 이미 뭐 이렇게 물질들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저기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도 있었고 또 헬륨 원자핵 또 이제 뭐 원자까지도 나타나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은 어디선가는 오랜 시간 동안에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고 이러면서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주 어느 곳에선가 마치 깜깜한 밤바다에 등대빛이 켜지는 것처럼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별. 우주는 조금 더 밝아졌죠. 암흑 시대를 지나서 빅뱅 후 몇 억 년이 지나서 최초의 별이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에서도 별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우주가 좀 더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가 이제 팽창을 하고 있지만은 어느 곳에선가는 물질들이
조금 더 많아서 그곳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중력에 의해서 뭉치면서 이렇게 별들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 둘씩. 그리고 별들이 많은 곳은 이제 은하라고 하죠. 그래서 은하들도 탄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현재와 비슷하게 이렇게 우주가 밤하늘에 이제 별들로 은하로 이렇게 채워지게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에는 별이 많다. 우주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지만은 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감각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변에 가면 백사장의 모래알이 많죠. 이거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러니까 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엄두도 안 날 정도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정한 면적의 조그만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모래알을 셀 수 있고 깊이까지 고려하면은 뭐 어느 정도 부피에는 모래알이 몇 개 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전체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하면은 백사장의 모래알 길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이제 대충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백사장 하나만 해도 이제 꽤 많은 모래알이 있겠죠.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해변의 백사장의 모래알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뭐 짐작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은 더 모래알이 많은 곳이 있죠. 사막. 사막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는 뭐 이거는 또 엄청나죠. 하다못해 이런 사하라 사막 하나 뭐 가장 커다란 사막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막 하나가 940만 제곱킬로미터. 남북한 합한 면적의 뭐 43배. 여기는 얼마나 많은 또 모래알이 있을까요? 근데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고 모든 사막,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 그 모래알의 개수랑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이 모래알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태양계는 그 수많은 우주의 모래알 중에 하나인 거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많지만은 하찮은 것이 아니죠. 또 많기 때문에 또 위대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 특별한 것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그 물질들이 뭉쳐서 구름처럼 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어디는 물질이 많아서 질량이 큰 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디는 물질이 작아서 질량이 작은 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하죠. 스타. 그리고 진정한 스타는 뭐 다른 방법, 뭐 이렇게 누가 뭘 어떻게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본인의 끼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 스타. 그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하죠. 별이 스스로 빛을 내면서 생겼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빨간색
되는데 아주 커다랗게 되었다가 빵 터집니다. 이렇게 별의 최후에 이렇게 터져서 중심에 남아있는 물질들은 이제 이런 뭐 백색 외성이라는 천체가 되고, 질량이 큰 별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연료를 태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은.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오히려 질량이 작은 것보다 수명이 굉장히 짧아서 뭐 짧은 시간에 아주 커다란 그 붉은 별이 됐다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질량이 아주 큰 거는 블랙홀이 되고 그거보다 좀 작으면 중성자별이 되고, 이렇게 별이 일생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태양은 뭐 한 표준적인 정도의 별이기 때문에 표준적인 크기라서 그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되고요. 태양보다 작은 거는 더 수명이 길고, 태양보다 질량이 무거운 별은 훨씬 더 수명이 짧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원소의 주기율표 보면은 뭐 한 100여 종의 원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결국은 다양한 원소들로서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 화학 반응, 또 생명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 원소들이 어디서 왔을까를 보면은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빅뱅 후 몇 분이 지났을 때 헬륨 같은 그러니까 뭐 수소 원자핵은 이미 1초가 되기 전에 좀 만들어졌었고, 헬륨이라든가 리튬 약간 이 정도는 이제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그보다 무거운 것들은 사실은 이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공간이죠. 우리가 별 바깥에는 굉장히 차갑거든요. 근데 별은 어떠냐면 굉장히 뜨겁죠. 핵끼리 부딪혀서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도 내부에는 뭐 한 1000만 도 이상, 표면 온도는 뭐 한 6000도 정도, 5800K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심 부분은 1000만 도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 대부분은 아주 차갑지만은 별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온도를 갖고 있어서 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수소에서부터 우리가 헬륨이 이제 초기에 왔지만은 별 내부에서는 탄소라든가 산소라든가 뭐 마그네슘, 황 이런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디까지냐면은 원자 번호가 26번인 철까지. 철이 이제 굉장히 가장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그래서 별 내부에서는 이 정도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이제 보면요, 여기 초신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초신성, 슈퍼노바, 질량이 큰 별들의 최후,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생을 마감하죠. 너무나도 이제 커다란 폭발이기 때문에 별 하나가 폭발하는데 마치 은하계 정도의 밝기를 냅니다.
하나의 은하에는 별이 한 몇천억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 몇천억 개에 해당되는 밝기를 이 초신성이 되는 거죠. 질량이 큰 별의 최후인 초신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별들을 좀 봤어요. 별의 최후를. 그래서 이 초신성이 폭발하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밝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도 관측됐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초신성을 객성이라고 그러죠. 손님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손님처럼 갑자기 온 거죠. 그리고 손님처럼 또 금방 가는 거죠.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관찰을 뚜렷하게 할 정도로 그래서 객성, 손님 객자를 써가지고 자 그렇게 엄청난 폭발을 하기 때문에 별 안에서는 만들지 못했던 무거운 원소들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면은 100번 이상 되는 원자 번호가 100번 이상 되는 원소들이 있는데 그 26번이니까 별 내부에서는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은 이렇게 큰 별이 장렬하게 산화하면서 그런 원소들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소라든가 헬륨 같은 경우에는 우주 초기에 우주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주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별과 관련돼서 만들어지는데 다 이렇게 별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원소들이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별에서 온 그대라는 것이 있었죠. 벌써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우리는 이게 다 별에서 온 거거든요. 이런 원소들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자, 좀 썰렁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를 구성하는 원소들은 별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별에서 온 그대라고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구에서 뭐 우라늄도 발견되고 뭐 이제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소들 다 발견이 돼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 뭐 금반지도 끼고 그러죠. 철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초신성이 폭발했다. 초신성이 폭발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가 우리 지구에 있으니까 그 아주 오래전에 태양계에서 멀지 않은 어떤 곳에서 아주 커다란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초신성의 잔해들 중 일부가 이제 태양계를 형성하고 또 태양계 옆에 있는 그런 별들을 형성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태양계의 나이가 한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46억 년인데 46에다가 이제 3을 곱하면은 3, 4, 12, 3, 6, 18에서 딱 13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6억 년이 두 번 지나갈 무렵에 우주의 어느 한 곳에서 태양계가 탄생한 거죠. 46억 년 전에. 자, 46억 년 전에 이제 아주 광활한 우주. 벌써 이제 빅뱅 후 92억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주는 계속 팽창해 왔고 엄청나게 넓어졌죠. 그 엄청나게 넓어진 우주의 어느 한 곳에서 태양계가 탄생한 것이죠.
뭐 이렇게 가운데서 원시 태양, 지금보다는 이제 덜 밝았을 초기의 태양이 이제 나타났고 그 주변에 이런 물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덩치를 키우면서 별 주위를 도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하고 별 주위를 도는 천체, 하늘에 있는 물체, 천체를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죠. 플래닛.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위성이라고 하죠. 위성 중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면은 인공위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라는 행성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들이 이제 지구 주위에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물론 이제 실제 거리를 나타내는 건 아닌데 크기만 그냥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뒀고요.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왕성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성과 지구는 좀 크기가 비슷하고요. 목성이 우리가 태양계에서는 가장 커다란 천체입니다. 태양 빼고. 그래서 가장 크기 때문에 제우스, 주피터라고 그러죠. 영어로 주피터.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금성이 가깝기 때문에 그 금성이 밝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밝은 거는 이제 목성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목성이 두 번째로 밝아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빼놓고 밤하늘이라면 이제 뭐 달 빼놓고 보면은 그래서 저거는 제일 밝은데 싶으면은 금성 아니면 목성일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별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성이나 목성처럼 밝지는 않거든요. 자, 지구가 생겼는데 지구가 이렇게 생명을 안아갈 수 있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성이 됐던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행성 많죠, 여기. 행성 많은데 아직 생명의 흔적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는 처음에 막 이렇게 충돌하면서 만들었을 때는 충돌이 심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거의 내부나 외부나 이제 뒤죽박죽해서 거의 균일했었거든요. 물질의 이제 뭐 밀도 분포라든가 성분이랑 비슷했는데 어느 정도 충돌이 가라앉고 나서는 그 뜨거웠던 원시 지구가 식어가면서 가벼운 거는 위로 떠올라서 지각이 되고 뭐 실리콘이라든가 산소 이런 원소들 중심으로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지각이 형성되고 우리가 철이라든가 니켈처럼 금속 성분이 많은 거는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가라앉게 됐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가라앉아서 핵을 이뤘거든요. 지구의 핵.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는 지구 안쪽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안쪽에 금속 성분의 철과 같은 니켈과 같은 이러한 자기적인 성질을 낼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 이렇게 지구 내부에 있으면서 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액체 상태의 외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됐어요. 이렇게 내부에 금속 원소들이 많이 이제 분포하고 회전을 하면서. 근데 그게 생명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태양계라고 하면은 태양이 대표 선수죠. 물론. 근데 태양이 어느 정도 대표 선수냐면은 태양을 빼고 태양계도 꽤 넓지 않습니까? 빛의 뭐 속도로 1년을 가는 그런 엄청난 공간을 뭐 별의별 천체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러한
태양을 제외한 모든 천체들의 질량을 다 합해도 태양 하나 질량의 1000분의 1 정도뿐이 안 될 정도로 태양은 태양계에서 절대 군주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존재죠. 게다가 가장 뜨겁고 핵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엄청나게 에너지가 높은 그런 우주선, 코스믹 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하는 우주선이 아니고 그 레이, 빛,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수성이라든가 금성 같은 경우는 뭐 더 가까우니까 우주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지구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자기장이 없었으면은 이 강력한 태양풍 때문에 지구 대기도 다 날아가 버렸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그럴 정도로 꽤 강력한 에너지 빛들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그 양성자, 우리가 태양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가 이제 양성자, 수소, 원자, 핵이죠. 뭐 헬륨도 있지만 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 원자, 핵, 양성자. 그래서 자기장에 있기 때문에 이 전하를 갖고 있는 태양풍을 다 쳐냅니다. 이렇게. 지구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지구 자기장이 보호를 해서 다 쳐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대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설령 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태양풍이 강력하기 때문에 생명체들은 그 태양에서 오는 우주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기가 없었으면 그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태어나서 지구도 이제 진화해 갔죠. 그 처음에 원시 지구랑 지금의 지구는 너무나도 다른데 지구도 이렇게 진화해 갔는데 진화해 가는 그 과정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 자기장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강력한 것들을 쳐내고 있지만은 극지방에서는 이게 좀 약하거든요. 이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극적으로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일부가 흘러 들어옵니다. 일부가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극지방에서는 오로라를 만들죠. 그래서 이 오로라라고 하는 거는 태양풍의 흔적입니다. 지구 대기권으로 흘러 들어와서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멋지지만은 위험한, 이거 이제 좀 위험하죠. 그래서 그 고위도 지방을 이렇게 비행하는 여객기들은 이런 우주선의 영향, 피폭당할 염려가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어느 정도 이제 꽤 하고 있고요. 오로라는 그 태양풍이 지구로 흘러 들어온 그런 흔적이죠. 자, 아무튼 이제 지구는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행성이 되었죠. 지금 우리도 살고 있으니까요. 자, 아마 이것이 지구 너머에서 찍은 첫 사진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제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디서 찍었냐면은 아폴로 8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것이 이제 1969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달에 착륙하지는 못했고
이때는 이제 달 궤도를 돌고 있었어요. 아폴로 8호 정도였으면은 달 궤도를 돌다가 지구를 바라봤더니 이제 달의 입장에서 지구를 보면은 이제 그 달의 지표면 아래쪽에 있다가 지구가 이렇게 떠오른 거죠. 그래서 지구도지, 해돋이가 아니고 지구도지, Earthrise. 이 사진을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찍어서 지구를 전송해서 지구에다가 선물을 준 거죠. 좀 가까이서 볼까요? 이렇게 찍었어요. 우주에서 찍은, 달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 자,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지구. 그 중에서도 호모 계열, 호모, 인간의 속이죠. 그래서 호모, 속이고 이거는 이제 생물 종의 이름 사피엔스.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의 두개골은 이렇고요. 근데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한 30만 년 정도 전에 아프리카 동쪽에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는 아니지만 호모 속에 그런 우리 이전 선배 조상들이 있는 거죠. 하빌리스, 손재주가 좋은 사람, 뭐 도구를 만들고 에렉투스, 직립, 똑바로 선 사람.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탈인이죠. 그래서 4만 년 정도 전까지 유럽 대륙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나타났으니까 꽤 오랜 기간을 또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랑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유전자 일부는 이 네안데르탈인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러한 인간이 지금은 이렇게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그 우주정거장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네안데르탈린만 보더라도 뭐 이렇게 마음씨 좋은 뭐 아저씨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가 됐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한 템포 쉬면서 아름다운 지구를 설명하는 제가 이게 쓸데없이 진지해가지고요. 저 불필요하게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1교시 한 템포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뭐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다 끝나고 이렇게 소통 그럴까요? 예, 그러면 조금 우리가 쉬는 시간 없이 조금 더 가서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조상 중에서 누군가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뭐 사냥을 마치고 그 동굴 속으로 집으로 가기 전에 문득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봤겠죠. 네. 바라보고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때 밤하늘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했을 것 같아요. 빛의 공해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1학년 때 설악산에 친구랑 이제 같이 내설악을 통해서 가다가 내설악에서 이제 외설악으로 넘어왔는데 내설악 정도에서 이제 텐트 치고 자다가 새벽에 문득 깨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봤는데 어휴, 진짜 너무 많은 별이 하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소름이 약간 끼쳤어요.
그렇게 별이 많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약간 무서운 생각까지 들어서 오랫동안 못 보고 그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다시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좀 충격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별을. 근데 지금도 대설악에 가면은 한밤에 새벽에 깨면은 그 별을 볼 수 있을까? 잘 못 볼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우리 과거에 있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멋진 밤하늘을 우리 조상들은 이제 하늘에 이고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요. 자, 이걸 어떻게 뭐 설명하기 힘들죠. 왜 이제 왜 이렇게 하늘이 이렇고, 뭐 나무는 왜 이렇고, 나무도 종류가 많고, 뭐 새는 어떻게 나타났고, 알고는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경이로운 거죠. 게다가 이제 뭐 자연이 온순하지만은 않죠. 이렇게 화산도 터져서 때에 따라서는 뭐 도시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무지막지한 홍수가 나타나서 뭐 모든 것을 쓰러뜨리든가 뭐 그런 일들. 어, 꽤 오랜 기간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뭐 아주 전염병이 돌아서 그러니까 현대에도 우리가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에는 훨씬 더 치명적이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인간에게 뭐 과일이라든가 곡식 뭐 주지만은 혜택도 주지만은 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재난도 주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막강한 자연의 운전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미약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초월자들이. 그러니까 자연을 뭐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뭐 지식이라든가 뭐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고 또 굉장히 두렵죠. 근데 뭐 우리가 가뭄이랑 소통한다 그러면은 소통이 안 되죠. 홍수랑 소통한다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전염병, 뭐 미생물이랑 우리가 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초월자가 있다.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초월자가 뭔가 초월자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월자는 이제 굉장히 인간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뭄이랑은 소통이 안 되지만 가뭄을 관장하는 초월자랑은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뭐 그냥 막무가내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어, 또 이해할 수 없는 거 천진데. 이해할 수 없지만은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초월자가 뭐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돼요. 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감당할 수도 없고, 뭐 있다. 초월자가 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꼭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사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맡겼어요, 사실은. 다 맡겼어요, 이렇게. 다 맡겼는데, 마음 편하고, 그냥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홍수가 났다? 그러면 홍수를 관장하는 신한테 우리가 잘 이렇게 섬기면은 앞으로 홍수 때문에 우리가 뭐 큰일 나지는 않을 거야. 해결을 봤어요.
근데 해결을 본 것일까요? 그 다음에 또 홍수가 나죠. 그래도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뭔가 불경한 일을 했구나. 또 이유를 찾아서 또 더 잘하려고 하고 그래도 또 홍수가 나죠. 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 맡기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정도 되는 거죠. 기원전 600년, 지금이 21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좀 다른 시도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터키 있고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연안의 밀레토스 여기 이제 그리스, 터키 여기 지금은 터키 영토지만은 이제 그 시대 2600년 전에는 이제 그리스 영토였죠. 밀레투스. 그리스 영토인데 뭐 이오니아 지방 이쪽에서는 이제 제일 큰 도시. 여기서 어떤 게 나타났냐면은 인간의 영역 안에서 이해를 하자. 다 맡기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냥 그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인간의 영역에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자, 누가 문을 열었냐면은 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러니까 어느 거나 보니까 뭐 물기가 있는 거예요. 막 쥐어짜고 이러면은 이제 탈레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종교로부터 이제 분리된 거죠. 인간의 영역에서 또 철학이 이제 철학 자체가 모든 학문의 아버지인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학문의 시작 탈레스 이제 남아있는 이미지 이거 좀 오래전에 한 거니까 이제 그래도 원래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추측하고 있을 뿐이죠. 음. 이 탈레스가 혼자서 꽤 많은 일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 전기와 자기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뭐 일식을 예견해서 맞추기도 하고 언제 일식이 일어날 거야. 일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구에서 볼 때 어쨌든 뭐 이렇게 달이 태양을 가리면은 우리가 일식이라고 해서 그게 언제쯤 나타날 까 뭐 맞추기도 하고 뭐 철학자들은 뭐 돈을 못 번다며 뭐 친구가 이러니까 뭐 이렇게 올리브 짜는 기계를 갖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다 매점 매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또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보여주고 뭐 벌 수 있는데 그냥 안 벌 뿐이야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평면상의 점들의 집합이 원이고 요 반지름 두 배가 이제 지름인데 지름에서 이렇게 한 각도 이 원주각이라고 그러죠. 이게 원주각. 이게 지름을 중심으로 이 각이 다 90도가 된다. 어디에 있든지 B가 어디에 있든지 90도가 된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탈레스가. 탈레스의 정리라고. 수학에서의 최초의 증명. 탈레스의 정리.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삼각형의 그 세 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고요. 그걸 180도라고 하고요.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 원주상의 점까지 하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요 각이 서로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요 각이 같아요. 그래서 이 원주각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전체의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180도면은 이제 B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90도가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최초의 증명까지. 반원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혼자만 뛰어난 게 아니고 학파를 세웠죠. 그 아마 지구상의 여러 문명권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나타났을 텐데 훌륭한 거는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파를 세워가지고 전통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밀리토스 학파, 학파를 만들어서. 그것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그 전통, 또 그리스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서구 문명의 전통, 서구 과학이 발달하는 씨앗,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씨앗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초창기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이전에 나타났던 초창기 철학자들 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 철학자들이라고도 하는데 하지만은 인간의 영역에서 자연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자연이 이렇게 녹록하진 않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뭐 지식이라든가 유산 이런 것들도 아직은 별로 없는데 이 복잡한 자연을 대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성과들은 거두었지만 많이 부족했죠. 지상은 너무 복잡해요. 뭐 하다못해 물방울을 튀어서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는 거 이거 쉽지 않았죠. 설명하는 거.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얘기하기도 쉽지 않았고 또 소리가 무엇인지 복잡하죠. 무지개. 왜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얀지 왜 식물은 녹색을 띠는 걸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하늘은 1년마다 뭐 같은 별자리도 반복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신비롭지만 또 조화롭게도 보이고 질서정연하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또 약간씩 이동도 하고 그래서 지상의 세계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 질서가 있어 보이는 그 하늘을 많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하늘이라는 것이 또 우리 초월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관장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을 주목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다 보면은 인간에게 친숙한 것도 있죠. 뭐 개도 있고, 뭐 도자기도 있고, 물병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전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별을 보다 보면 어떤 거는 이제 밝은 별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근데 밝은 것들을 갖다 이으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 그런 착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기원전 3300년 한 지금으로부터 5000년도 더 된 그때도 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동이 밤하늘에 이제 많이 별을 보면서 별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밝게 빛나는 별들을 이었더니 어떤 형상. 그래서 그러니까 별자리에 뭐 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영웅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채워졌죠. 뭐 이런 다양한 별자리들. 이야기가 채워지고 뭔가 이제 별자리를 통해서
뭐 점괘, 하늘의 점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초월자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점성술. 점성술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죠. 초월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거는 초월자의 뜻이야 이러면 끝났으니까요. 뭐 이민족을 정벌해서 극심하게 잔인하게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건 신의 뜻이야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초월자, 초월자의 뜻. 또 자기가 왕권의 정통성,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뭐 또는 뭐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하면은 가장 그런 거죠. 정당한 거죠. 권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하늘을 아는 것은 이제 국가적으로도 중요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천문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첨성대 있죠. 물론 이제 농사에 활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뜻을 헤아려서 그렇잖아요. 이제 뭐 갑자기 무슨 혜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 불길한 징조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인복이 없는 부덕한 왕이 즉위했기 때문이니까 저 왕을 끌어내려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까지 해석할 정도로 이제 하늘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제 중요한 관심사라서 천문학이 발달을 했죠. 이렇게 많이 관측하니까 이제 많이 봤어요. 이렇게 많이 봐서 이제 발달을 했고 우리가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1543년에서 1687년까지 한 144년 정도 이때 이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빛나는 별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 근데 이제 우리가 밝게 빛나는 것들을 잘 보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위치가 자주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우리한테 가까이 있나 보다. 이거는 그냥 별이 아니고 뭐 행성인 것 같다. 태양 주위를 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변하지. 이런 별들은 별로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변하죠. 자, 이렇게 목성, 금성. 자, 다른 별들은 별로 모양이 변하지 않는데, 별자리도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성이라는 거, 태양 주위를 도는 천체가 있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됐죠. 하늘을 워낙 많이 보니까. 자, 행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지만은 모든 것이 우리 주위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자, 이 광활한 우주의 중심에 있는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곳에 있으니까 인간은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보이는 대로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고 다른 것들은 우리 주위를 이렇게 원운동하면서 왜 원이냐면은 하늘은 완전한 세상이니까 완전한 운동인 원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태양까지도 우리 주위를 돌고 있고 다 돌고 있고 그 대부분의 이제 반짝이는 것들은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요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기원전 330 몇 년, 뭐 그래서 이제 기원전 4세기경에 뭐 인류의 대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워낙 뭐 거의 너무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우리가 이제 기원전 4세기의 그 주장이 2000년 동안 뭐 한 16세기, 17세기 될 때까지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을 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설명 이런 것에 거의 벗어나지 못했죠. 2000년 동안 자기의 다방면의 주장들이 다 이렇게 2000년 이상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한 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외에는 없겠죠. 종교도 아니고 그냥 학문적인 견해인데도. 자, 세계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다 우리 주위를 중심으로 도는 건 좋은데 화성이나 목성, 토성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원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늘은 완전해서 거꾸로 가기도 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늘은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되는데 막 거꾸로 간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 맞고 다 우리 주위를 중심으로 원운동하는 건 맞는데 원운동하면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원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원운동을 하면서 원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갈 때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원운동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하늘은 완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구 바깥에 있는 화성, 수금지화, 지구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궤도상에서 원운동을 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하늘이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는 것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복잡해도 괜찮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아주 복잡해졌죠. 그래서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이게 관측 자료랑 그래도 맞춰야 되니까 원운동을 고수하는 건 좋은데 관측 자료랑 맞춰야 되는 거는 또 현실적인 거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약간 좀 중심에선 약간 벗어나 있고 다른 거는 원운동 맞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구 중심은 약간 좀 양보를 할게. 그래도 지구 중심에 우리는 근접해 있으면 그걸로 위로가 돼. 뭐 이 정도. 그러면 관측 자료랑 꽤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러지 말자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지구도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 주위를 돈다면은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인 모델로서 관측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어. 태양 중심에 그 지구가 움직인다는 그 지동설을 이렇게 의견을 밝혀요. 혁명적인 의견이죠. 아니 우리가 당연히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이게 태양 주위를 돌아? 이건 말이 안 되지. 뭐 우리가 우주 중심에 있어야지.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거죠. 우리 우주 중심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2019년 한 2년 전에 그 인공지능에게 그, 그 천체 자료, 그러니까 화성의 뭐 궤도 뭐 이런 이제 자료를 주고 데이터를 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태양을 중심에 두고 화성이나 지구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코페르니쿠스 모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산출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 데이터에 이제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은 코페르니쿠스의 그 이론, 지동설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 거는 자연스럽게 사실 좀 나오는 거고,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데이터의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뭐 혁명적인 의견이죠.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운동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관성 이런 건 몰랐어요.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돌멩이를 위로 던져. 그러면은 돌멩이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지구가 움직인다면은 자, 돌멩이가 내 손에 그대로 떨어지겠어? 뒤로 떨어지겠지. 응? 지구가 움직인다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만큼 돌멩이는 뒤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안 떨어지고 그냥 똑같이 손에 떨어지니까 지구는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코페르니쿠스도 운동에 대해서 아직 개념 정립이 안 됐으니까 이제 반박에 대해서 다시 정당화시킬 수는 없었죠. 역학이라는 것이 체계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꼭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자료를 이 정도 의견이다 이렇게 사실 책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적인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됐을 거고 어쨌든 태양주의를 이렇게 공존하는 자 일부 과학자들 믿었죠. 왜냐하면 관측 자료를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네, 좀 이따가 같이 얘기 나눠도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케플러 당대 이제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뛰어난 수학자였고 역사상 가장 이렇게 훌륭한 관측 천문학자라고 이야기 될 수도 있는 티코 브라헤 아주 꼼꼼하고 방대한 관측 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같이 연구도 했고 어렵게 받았지만 그래서 뛰어난 수학자가 뛰어난 관측 자료를 갖고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하고 고생을 해서 이 세 가지 행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별이 아니고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수금지화, 목토, 천, 천왕성, 해왕성은 발견이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발표를 했죠. 1법칙, 2법칙, 3법칙. 근데 보면은 2법칙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1법칙이 좀 나중에 나왔는데 왜냐면 이제 케플러조차도 지동설을 믿는 케플러조차도 하늘은 완전한 운동, 원운동을 해야 된다. 지구도 원운동을 할 거다. 태양 주위를 돌지만 지동설이 맞지만 원운동을 고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료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구가 원운동이 아니고 원이 찌그러진 타원 운동을 한다. 이렇게 했더니 관측 자료가 너무 잘 맞은 거죠. 타원은 이제 초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에 초점이 있고 그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돈다.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지구만 맞는 게 아니고 모든 행성들에 대해서 다 1, 2, 3 법칙에 다 잘 맞은 거죠. 자, 행성에 대해서 이걸로 다 끝났어요. 관측과 이론이 결합이 된 거죠. 근데 왜 이런 법칙이 성립할까? 왜 타원이어야 되지? 왜 공전주기와 이 궤도 반지름이 이런 관계가 있지?
왜 가까이 갔을 때는 빨리 가고 태양 가까이서는 빨리 공전하고 멀리서는 천천히 움직여야 되지. 이런 거를 이해할 수는 없었죠. 아직 역학이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이 역학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타원 초점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빨리 돌고 천천히. 자, 갈릴레오는 이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실험과 이론을 해서 다 뛰어난 업적을 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측을 기반으로서 상상의 믿음이 아니고 유발 하라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상상의 믿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관측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지식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과학적인 태도를 정립을 했고 실제로 망원경을 망원경이 발명됐다는 얘기 듣고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당대 최고의 망원경을 이제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랑 달리 그 지상의 세계 뭐 저기 멀리 있는 거 잘 보이네 이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봤더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생각들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랑 달랐어요. 왜냐하면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목성의 위성들도 발견을 했거든요. 망원경으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제대로 관측한 첫 사람으로서 이제 갈릴레오인데 천문학이 망원경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관측 천문학의 이제 일대 그 커다란 진전을 이룬 거죠. 또 갈릴레오는 이제 관성에 대해서도 운동에 대해서도 아주 명료하고 정확한 개념을 내서 나중에 뒤에 뉴턴이 이론을 세우는데 밑받침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자기가 겸손한 이야기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뉴턴이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봤을 뿐입니다. 그 거인 중에서 작지 않은 부분이 아마 갈릴레오이지 않았을까. 뭐 태양도 봤더니 태양에 점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하늘은 완전하지 않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케플러는 이론적으로 행성의 법칙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완전하지 않다. 원이 아니고 타원 운동을 해. 천체들이. 갈릴레오가 직접 관측했더니 하늘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태양도 점이 있고 뭐 달도 울퉁불퉁하고 뭐 그래.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어. 자,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뉴턴이죠. 뉴턴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한 거죠. 달까지가 지상의 세계, 달 너머를 천상의 세계. 그래서 천상의 세계는 완벽하고 지상의 세계는 뭐 불완전하고 이렇게 별개의 세계처럼 오랜 동안 이제 사람의 관념에 그렇게 자리 잡았는데 그렇지 않다. 천상계와 지상계는 똑같은 법칙, 아주 단순하면서도 똑같은 법칙. 운동 법칙 세 가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리고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 만유인력. 이 운동 법칙과 이 만유인력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서 케플러 법칙도 다 유도해냈고요. 그러니까 왜 케플러 법칙이 성립하는지 몰랐는데 뉴턴의 역학 체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죠. 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고 정확히 언제 일어나고 뭐 기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했죠.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 이제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 1687년에 나온
그래서 이제 뉴턴이 우리가 이제 천상계와 지상계를 통합했어요. 이게 다른 세계가 아니고 같은 법칙으로 작동되는 하나의 세계다. 과학혁명을 완성을 했죠. 그래서 뉴턴이. 자, 너무나도 이제 훌륭하고 대단한 이론이었고요.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까지는 이제 망원경으로, 그러니까 토성까지는 맨눈으로 봐서 했는데 천왕성은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천왕성은 이제 망원경으로 발견을 해서 열심히 관측을 했는데 뉴턴의 계산 결과, 뉴턴 역학으로 한 계산 결과랑 천왕성이랑 궤도가 좀 틀려요. 생각보다 많이 틀려서 그 이유를 계속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이제 르베리에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천왕성 너머에 어떤 행성이 하나 더 있어서 그 미지의 행성의 질량은 얼마고 위치는 어디에 있다면은 뉴턴의 역학과 맞는다. 그래서 그 편지를 천문대에다 보냈고 천문대에서는 그날 밤 르베리에가 예측한 자리 거의 그 자리 한 1도 정도 떨어졌을까 그곳에서 해왕성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왕성은 이론으로 먼저 찾았어요. 이렇게 미지의 행성까지 발견할 정도로 뉴턴의 역학은 굉장히 이제 잘 맞았고요. 뉴턴의 역학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의 많은 부분들, 기체, 액체 운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비합리적으로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보름달이 뜨면은 뭐 음기가 강해서 뭐 이렇게 드라큘라라든가 늑대라든가 뭐 이렇게 이상한 정령들이 뭐 활동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니까 달빛이랑 태양빛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한테 잡혔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달이 낸다 해서 달빛이 아니고 이게 태양빛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라큘라가 햇빛에 노출되면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죽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우리가 비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이렇게 목숨도 구할 수 있다. 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관습이라든가 정신적인 뭐 이런 구속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 많이 자유로워졌죠. 자, 오늘 좀 처음에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화면 공유도 안 하고 그러냐고 시간을 허비했고요. 좀 오랜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조절 좀 못했네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실 때는 이왕이면은 이제 그 이왕이면은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면 공유를 일단 끄겠습니다. 그래야지 얼굴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모니터를 두 대를 쓰다 보니까 옮겨지지가 않나요? 자, 왜 안 옮겨질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말씀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질문하실 때 잠깐 화면을 켜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접 얼굴은 뵙지 못해도 이렇게라도 서로 얼굴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이 기울어졌었군요.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단위의 비현실감, 어마무시 큰 단위. 네. 호기심은 에너지입니다. 좋습니다. 2강에서 5강까지 아웃라인 사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뭐 예습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돼 있는가를 갖다가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약간 맛배기를 말씀을 드린 게, 그러면 세상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든, 우리가 지금 과학에 의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된 것이든,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과학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렇게 자연 원리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또 자연 현상도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박선숙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자,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운가요? 근데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다는 것도 이래요. 우리가 안다는 건 진짜 이해하고 알아서가 아니고 친숙하기 때문에 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 많이 보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알지 못하게 그냥 친숙하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거를 내부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조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지, 그냥 익숙한 것,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과 그냥 대응되니까 안다라고 착각하는 건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뒷배경을 이제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라서 이렇게 겨울에 앙상한 나무에 이제 벤치 하나 올려뒀거든요. 아무튼 이게 좀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좀 보시라고 어, 이렇게 올려뒀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자, 태양계가 우주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은하라는데, 어,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하라는 게 별들의 모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은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하는 크기가 반지름이 뭐 한 5만 광년 정도 되는, 지름은 10만 광년, 그런 이제 팬케이크 같은 이제 그런 타원 은하 같은 건데, 그러니까 뭐 나선은 안 돼. 우리가 이제 중심에서부터 5만 광년 가면 끝인데, 우리 은하의 끝인데, 우리는 중심에서부터 한 3만 광년 정도 되는 곳에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어, 태양이 변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었다가 태양한테 우주의 중심을 뒀다가 태양조차도 우리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 거고, 근데 그 은하 자체가 또 우주에 엄청나게 많으니까, 진짜 우리는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주의 중심에서는 멀어졌지만은 태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그 어느 곳과 다를 바가 없는 곳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느 곳과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곳에 있지만 특별함을 포기한 대신에 우주의 어느 곳과도 별로 다르지 않는 평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주 보편적인 존재, 우주적인 그러한 위치, 우주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도 또 생각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특별함을 포기하는 대신에 평범함이 어쨌든 좀 보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자, 초신성 폭파 후에 찌꺼기가 다시 모이면서 또 다른 별이 생성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별이 한 3세대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별이 있었고 첫 세대가 있었고 그 첫 세대는 이미 이제 우주에서 관측하기 힘들고 태양은 이제 그 3세대 정도 된 거죠. 폭발해서 찌꺼기가 다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시 별이 되고 다시 폭발해서 또 별이 되고. 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강의 전에도 잘 살고 있었고 강의를 들었 이거 뭐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가끔은 이제 우리가 또 좋을 수도 있는 정도. 그리고 더 관심이 있으면은 체크했다가 거기서 이제 책이라든가 뭐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또 삶의 새로운 신선함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선견지명은 없고요. 제가 좀 어, 물리를 하지만 대학교 때도 이렇게 비 오면은 괜히 캠퍼스에 이렇게 비 맞으면서 우산 안 쓰고 돌아다니고 이런 좀 청승을 좀 떠는 게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좀 더 일찍 와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차가 비 오다 보니까 좀 밀려서 제가 이제 체크를 몇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실수가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이저호가 우리 은하를 지나서 다른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새로운 생물 그거요. 아직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은하를 지나는 거는 또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저호가 이제 1977년도인가 이제 지구를 출발해서 마지막 행성 해왕성을 지날 때가 한 1992년인가 됐고요. 그로부터 지금 이제 태양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태양계 외곽, 뭐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영역, 뭐 그 정도를 지나고 있고요.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려면은 뭐 아무튼 꽤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래봤자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 근처에 가려도 몇만 년이 걸리는 정도니까요. 우리 은하를 벗어나지는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이저호에는 저런 게 그려져 있죠. 이게 이제 부식되지 않는 그 플래티넘 판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지구 인사말 다 녹음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도형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문명의 흔적을 담아서 이제 외계인이 보면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음, 뭐 외계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의 사막과 해변에 있는 그 수많은 모래알만큼 별이 있는 태양 같은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행성에 생명체가 없을까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컨택이 안 될 뿐이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명왕성은 물론 훨씬 지나갔죠. 명왕성은 훨씬 전에 지나갔죠. 우리가 해왕성을 지나면서 보이저가 고개를 살짝 돌려서 지구를 한번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죠.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찍었는데 그게 페일 블루닷, 아주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 곳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이 찍은 지구의 모습, 창백한 푸른 점, 그 칼세이건의 그 글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서 한 4분 정도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볼게 같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뭐 지식 많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인 것도 같이 결합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시간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을지 나름대로 또 구성을 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감사합니다. 즐겁게 해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주신 강사님, 수강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